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하철 마지막 차에 몸을 맡긴 채 집으로 향하던 길, 문득 아내 수진이가 요즘 달라졌다는 생각이 스쳤죠. 아니, 정확히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낼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친 향기가 낯설었어요. 수진이가 늘 뿌리던 은은한 플로럴 향이 아니라 뭔가 진하고 묵직한 머스크 계열의 향이었습니다. 위스키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 냄새는 분명 우리 집 향기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향수를 샀나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계속 똑같은 냄새가 나니까 이상했어요. 여보 왔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입술에는 선명한 레드 립스틱이 발려 있었어요. 퇴근 후에도 이렇게 화장이 또렷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보통은 집에 오면 바로 세안부터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향수 바꿨어요? 무심하게 물어봤죠. 아, 이거요? 회사 선배가 선물해 준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녀는 손목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수진이의 자연스러운 미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식사하는 것, 문자가 올 때마다 살짝 긴장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저녁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왠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이번 주말에 뭐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토요일에 대학 선배들이랑 모임이 있어서요.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약속이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주말마다 이런 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곤 했는데 말이죠. 무슨 모임인데 그렇게 자주 만나요? 아, 그냥 동기들이랑 근황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수진이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향기가 신경 쓰였어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의 변화를 감지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작은 습관들, 말투, 표정,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장에서 10여 년간 각종 프로젝트를 관리해온 경험상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해졌어요. 수진이의 일상에는 분명 새로운 패턴이 생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주중에도 저녁 약속이 잦아졌으며 무엇보다 저에게 하는 말들이 점점 성에 없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그 낯선 향기는 이제 우리 집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침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수진이가 앉았던 소파 쿠션에서도 그 진한 머스크 향이 났죠. 처음에는 향수가 독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수진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가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평소 보던 것들 외에 낯선 립밤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성용으로 보이는 검은색 케이스의 립밤이었죠. 고급스러운 브랜드였고 케이스에서도 그 익숙한 머스크 향이 났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수진이가 샤워에서 나오자마자 그 립밤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거요? 회사에서 나눠준 거예요. 겨울이니까 입술 관리하라고. 또 회사 얘기였어요. 요즘 수진이의 모든 변화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가 모든 변명에 맞는 키워드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립밤을 자세히 보니 고급 브랜드였고 가격표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나눠줄 만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성용 제품이었고 그 케이스에서도 똑같은 머스크 향이 났죠. 수진이가 요즘 풍기는 그 냄새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회사 선배가 참 잘해주시네요. 향수도 그렇고 립밤도 그렇고 일부러 평온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그냥 친한 선배니까요. 별 의미는 없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또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수진이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면이 있었던 걸까요? 금요일 아침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라며 서둘러 집을 나서더군요. 화장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났어요. 그런데 그녀가 나간 지 1시간쯤 뒤에 집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회사 동료였어요. 수진 언니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니요, 벌써 회사 갔는데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팅이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요. 언니가 연차 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연차를 내고 어디를 간 건지, 누구를 만난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굴었습니다. 미팅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 그녀는 잘 됐어요 라고 대답했죠.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자 수진이는 예정대로 선배 모임에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뒤따라가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수진이의 행동 패턴을 정리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기록해 보기로 했죠.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선배 모임에 나간 토요일 오후, 저는 그녀의 차를 세차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해주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차 안을 정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최근 동선이나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조수석 서랍을 열었을 때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만년필이었어요. 뚜껑에는 금색으로 알파벳 K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이니셜은 S인데 이 만년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더군다나 수진이는 평소에 만년필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볼펜이나 샤프 펜슬만 사용했거든요. 만년필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당히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적어도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케이스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만년필 자체도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에서도 그 익숙한 머스크 향이 났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주변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그 남자의 이니셜이 K라는 것까지 말이에요. 차 안을 더 살펴보던 중 운전석 옆 틈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주차권이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고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진이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호텔에 있었던 거였어요. 주차권의 시간을 보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수진이의 이메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고 이메일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번 시도해 본 결과 새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자주 쓰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메일 목록을 쭉 살펴보니 가명으로 예약된 호텔 예약 확인 메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스민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확히 2시간씩 방을 예약해 왔더군요. 벌써 2달째였습니다. 이건 우연이나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어요. 아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약 내역을 자세히 보니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호텔. 이건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가명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건 들키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메일을 더 살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이메일 중에 회사 기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리디아 타워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이었죠. 이건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대형 인프라 사업이었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입찰 과정에서 이런 정보가 유출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 상대방의 주소를 보니 강도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더군요. 수진이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제 직장의 기밀 정보까지 유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배신의 차원을 넘어서 범죄 행위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만년필의 K는 강도윤의 이니셜이었고 머스크 양은 그의 향수였으며 수진이의 변화된 행동들은 모두 이 남자와의 관계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불륜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똑같이 굴었습니다. 모임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 재미있었어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수진이가 늦잠을 자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녀의 차로 향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블랙박스는 성능이 좋아서 몇 달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최신 블랙박스는 차 안의 대화까지 선명하게 기록한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오후 1시쯤의 영상을 재생해 봤습니다. 수진이가 강남의 그 호텔 근처에 주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와서 조수석에 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강도윤이겠죠. 얼굴도 제법 잘생겼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힘들었지? 우리 수진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밀한 톤이었어요.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죽겠어요. 그런데 자료는 잘 받아보셨죠?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아는 수진이와는 다른 애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지. 덕분에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그럼 약속하신 거 잊지 않으시겠죠? 제 승진 건 말이에요. 당연하지. 우리 회사랑 계약 성사되면 내가 담당자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줄게.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제 직장의 기밀 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승진을 보장받는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 때문에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배신이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2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만남이 벌써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날짜의 파일들도 확인해 봤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고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들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남편은 눈치 못 채고 있지?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워낙 순진해서 그냥 회사 일 바쁘다고 하면 다 믿어요. 수진이가 비웃듯이 답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나중에 들키면 곤란하잖아. 괜찮아요. 제 남편은 의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가 늦게 들어가면 걱정부터 해요. 정말 착한 남편이네. 그런 남편도 내가 부럽다. 착하긴 하죠. 하지만 너무 재미없어요. 도윤 오빠처럼 스릴 있는 남자가 좋아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를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순진하다, 의심할 줄 모른다, 재미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수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할 때였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압박해가면서 수진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수진이가 평범하게 물어봤죠.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검은색 만년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차에서 발견한 그 만년필이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살짝 떨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만년필을 보는 순간 자신이 들킬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어디서 찾았어요?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차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니셜이 K네요. 누구 거예요? 일부러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거요. 회사 거래처 분이 차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돌려드려야겠네요. 수진이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요.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은데. 저는 만년필을 들어 자세히 살펴봤어요. 무게감이나 재질을 확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이 워낙 좋은 걸 쓰시거든요. K가 이니셜인 분이군요. 어떤 분이에요?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미 거짓말을 한번 시작했으니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강도윤 씨라고 협력업체 대표님이에요. 가끔 미팅할 때 제 차를 이용하시거든요. 드디어 그 이름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오히려 관심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일 돌려드리세요. 만년필을 다시 수진이에게 건네줬습니다. 수진이는 만년필을 받아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만년필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떤 일로 자주 미팅하세요? 업무가 많으신가 봅니다. 같은 자연스러운 질문들이었죠. 일부러 호기심 어린 톤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답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계속 만년필을 쳐다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분이랑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회사에서 소개받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협력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수진이가 답했지만 목소리가 자꾸만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수진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최근에 다시 연락을 시작한 사이였습니다. 이메일에서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년필 케이스 안에 명함이 있었어요. 거기 동창의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반응을 보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동창이긴 한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군요. 세상 참 좁네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수진이를 안심시켜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날 밤 수진이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어요.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마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만년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동요하는 걸 보니 수진이도 자신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년필 하나로도 이렇게 동요하는 수진이를 보니 더 큰 충격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결정적인 카드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아마 어제 만년필 건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큰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블랙박스 이야기를 꺼낼 계획이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반응하는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차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무슨 문제요? 수진이가 긴장한 듯 물어봤습니다. 어제부터 예민해진 상태라 작은 말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블랙박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지직거리면서 잡음이 심해요. 혹시 고장 난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하게 물을 마셨어요. 블랙박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자신이 뭔가 기록될 만한 일을 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블랙박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요즘 블랙박스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증거가 되니까 내일 정비소에 가서 점검받아야겠어요. 마치 정말로 고장이 걱정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진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점검을 막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했어요. 아니에요. 블랙박스는 정말 중요해요. 요즘 보험사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성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정말 정확한 증거가 되죠. 일부러 음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국물을 떠먹으려다가 숟가락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음성까지 녹음된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요즘 블랙박스는 음성도 너무 선명하게 녹음되더라고요.
차 안에서 하는 대화도 다 들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다 기록돼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동료가 자기 블랙박스 영상 보여줬는데 정말 놀랐어요. 몇 달 전 영상도 다 남아있고 대화 내용까지 너무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녹음기를 켜놓은 것처럼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수진이는 이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물만 마시고 음식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냅킨으로 계속 닦고 있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일부러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일찍 쉬세요. 아, 그리고 내일 점심시간에 정비소 갔다 올게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한번 교체해야겠어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메모리 카드 교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 수준으로 작아졌어요. 네. 용량이 부족하면 오래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용량이 큰 걸로 바꿔서 몇 달치 영상을 다 보관할 수 있대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마지막 한 방을 더 가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냅킨으로 계속 이마를 닦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블랙박스에 몇 달치 영상이 보관될 수 있다는 말이 치명타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오늘 정말 피곤해서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푹 쉬세요. 저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침실로 들어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해 봤어요. 블랙박스 이야기만으로도 이렇게 동요하는 걸 보니 수진이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화장실에 갔다가 침실을 지나치는데 수진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아, 큰일 났어. 남편이 블랙박스 확인한다고 해. 급박한 목소리였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이가 계속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게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만약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에 알겠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불안해서 제대로 생각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내일 만남은 취소하는 게 어때?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온 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숨소리로 봐서는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가끔씩 한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옆에 누우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완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고 강도윤과도 급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니 곧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계속 뒤척였어요. 가끔씩 한숨소리도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잠들어왔던 침대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죠. 수진이는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악몽을, 저는 완벽한 복수를 완성하는 꿈을 말이에요. 수요일 오후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수진이와 강도윤의 정기 만남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준비를 해뒀어요. 모든 증거를 공개할 날이 드디어 온 거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스피커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복사해둔 오디오 파일들을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공개할 작정이었습니다. 리모컨도 손에 쥐고
마음의 준비도 끝마쳤어요. 오후 6시쯤 수진이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그 익숙한 머스크 향이 평소보다 더 진하게 났습니다. 아마 오늘도 강도윤과 만나고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늦었네요. 어디 갔다 왔어요? 평온하게 물어봤습니다. 회사 일로 외부 미팅이 있었어요. 수진이는 시선을 피하며 답했어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강도윤 씨와 미팅이었나요? 이름을 직접 거명했습니다. 수진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추측이었는데 맞네요. 저는 리모컨을 들고 스피커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오늘 미팅은 어떠셨나요? 호텔에서 하는 미팅 말이에요. 뭐라고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제스민 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약하시는 분 말이에요.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가방을 떨어뜨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모든 게 탄로 났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블랙박스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수진이와 강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오늘도 힘들었지? 우리 수진이.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죽겠어요. 그런데 자료는 잘 받아보셨죠? 물론이지. 덕분에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걸 듣자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오디오는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 저를 비웃는 내용,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이후의 소리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날짜의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몇 주 전, 몇 달 전의 만남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되었던 그들의 만남, 정보거래, 그리고 저에 대한 조롱들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눈치 못 채고 있지? 전혀요. 워낙 순진해서 그냥 회사 일 바쁘다고 하면 다 믿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나중에 들키면 곤란하잖아. 괜찮아요. 제 남편은 의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나오자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정말 순진했죠.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답니다.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자 문자가 왔어요. 화면에 회사에서 연락 왔어. 큰일 났다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제가 이미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거든요. 곧이어 집 전화도 울렸어요. 수진이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최수진 대리님이시죠? 내일 아침 9시에 인사팀으로 출근해 주세요.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전화를 받고도 멍하니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베리디아 타워 설계도 유출건이에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제가 했어요. 당신과 강도윤 씨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관련 기관에 모두 신고했습니다. 증거도 함께 제출했고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였죠. 변호사와도 이미 상담을 마친 상태였고
손해배상 청구서도 준비해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부어터진 눈으로 회사에 갔어요. 돌아올 때는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였죠. 1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이혼 서류입니다. 서명하세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어요. 감정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위자료요? 불륜과 산업 스파이를 저지른 사람이 위자료를 바라나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입장이시죠.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어요. 실제로 저는 수진이와 강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제 직장에서의 신뢰 실추와 경력상의 피해까지 모두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며칠 후 소식을 들어보니 강도인의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더군요. 주요 계약들이 취소되고 업계에서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프로젝트들도 줄줄이 날아갔습니다.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갈 곳은 친정뿐이었죠.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도 사회적 지위도 결혼 생활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계속 울고 있었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수진이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 혼자만 사랑했던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몇 달 후, 저는 서울 외곽 신도시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무엇보다 옥상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개인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설계 도구들과 컴퓨터를 갖춰놓고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설계도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설계를 훔쳐갈 수 없는 오직 저만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거였죠.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표들을 하나씩 세워나갔습니다. 어느 저녁 작업실에서 설계 작업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새로운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핸드폰에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짧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고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얽매이기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인생처럼 말이에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저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새롭게 설계한 인생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